안녕하세요. 이렇다 208회 저는 냉수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만은 아니겠지만 기본소득 논쟁이 요즘 참 뜨겁습니다. 사실 제 생각엔 다가올 대선에 나설 후보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가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이 또 곧 실시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본소득이 정말 무엇인지, 어떻게 도입되는 게 필요할지 등등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눌 좋은 책이 있는데요. 현대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로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창립 멤버이자 명예 공동의장인 가이 스탠딩의 커먼즈의 강탈입니다. 2019년에 나온 책이고요.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따끈따끈한 책에 대해서 샘프레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샘프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네, 그리고 물론 찬이쌤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네, 오늘 가이 스탠딩의 커먼즈의 강탈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가이 스탠딩은 한국에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취자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찬희쌤이 부탁드립니다. 네, 냉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지구는 Earth입니다. Earth. BIEN의 창립 멤버이고 경제학자죠. 예. 1948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런던 대학의 동양학과 아프리카학 연구학교 소아스라고 하죠. 여기 교수로 계시고요. 전에는 이제 ILO에서 일한 것도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이분이 이제 좀 더 유명해진 것은 이제 인도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했고 그 결과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전 세계 기본소득 연구자와 운동가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됐죠. 책으로 유명해진 것은 이제 인도 실험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용어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프레카리아트. 네. 이분이 만든 말은 아닌데 이 책이 굉장히 이 말을 유행시켰죠.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이 책을 나왔고요. 이 책은 이제 한국어판이 박종철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냈고 여기 계신 샘프레님이 번역을 해서 흰색 표지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분은 항상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에 가보시면 네네. 항상 일어나서 말씀을 하세요. 앉아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이름이 가이 스탠딩이라서 네네. 서서 얘기하시는구나. 매번 이 개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일어나서 얘기한다니까요. 아까 소개할 때 네. 소개하지 않은 게 소아스 이전에 영국의 바스 대학에 계셨는데 네. 바스가 로마 시절에 목욕탕이 있던 곳이죠. 목욕탕에서 서 있는 가이 스탠딩 인 베스. 목욕탕에 있는 서 있는 농담서 목욕탕에 네. 서 계신 분이다. 네, 네. 서서 말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를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정말요? 예, 빨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네. 저 이렇게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이번에는 샘프레님이 새로 번역하신 커먼즈의 강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오늘 이거 소개해드린 거라고 나온 것은 제가 이거 막 번역을 이제 마쳤고 책 홍보군요. 예, 네네. 좀 지나면 나옵니다. 네네. 이 책은 2019년에 그 기본소득 먼저 나왔던 책하고 같은 펠리컨 북스 시리즈의 하나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가 아주 학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통속적인 것도 아닌 좀 교양 있는 독자층을 위한 책. 절비한 거군요. 예, 프랑스식으로 말하면 뭐 고급스러운 통속화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이런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도 하고 이런 책이고 이 펠리컨 북스 시리즈의 1권이 장하준 교수가 쓴 경제학입니다. 딱 고수준. 네. 유저스 가이드라고. 알겠습니다. 장하준 수준.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의 것인 커먼즈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소수에게 독점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다시 찾아올 때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낸 게 산림 헌장이라는 1217년에 만들어진 헌장이고요. 아무래도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산림 헌장은 1217년에 마그나 카르타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커먼즈에서 커머너, 우리말로 뭐 공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공유인이라고도 합니다. 즉 보통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산림 헌장의 역사에서 시작해서 커먼즈가 무엇인지를 다룬 다음 다양한 커먼즈,
즉 자연적, 사회적, 시민적, 문화적 그리고 뭐 지식 커먼즈를 다루고 마지막에 커먼즈 배당을 위한 커먼즈 기금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커먼즈 배당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처음 생길 때는 정관이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네. 몇 년 전에 정관 2조를 바꿨죠. 그래서 기본소득 정의를 바꿨는데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목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 기본소득 조직 중에서 7개 조직이 공유부에 기초한 이렇게 시작하는 정의는 한국 네트워크밖에 없죠. 물론 뭐 다른 네트워크는 정관 자체가 없는 데도 많을 거고요. 물론 예. 이제 뭐 미션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 법인이라고 하는 지금 법인은 아닙니다만 법인 꼴을 갖추려고 이제 그렇죠. 정관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예. 거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우리가 뭐 하는 데냐. 기본소득 실현하려고 하는 데다. 그러면 도대체 기본소득이 또 뭐냐. 이걸 정의해야 되니까 하는데 기존의 비엔의 정의가 좀 불충분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른바 기본소득의 정당성과 원천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되었죠. 네, 비엔의 정의는 5대 특징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네.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이 공유부 얘기를 줄곧 얘기하신 분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다의 슈퍼바이저님이 네, 맞습니다. 뭐 선도적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라는 책을 작년에 내셨죠. 네. 요거하고 아마 가이스탠딩이 맥락이 같은 게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 그리고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커먼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프레님께서 이 책에서 가이스탠딩이 커먼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일단 커먼즈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말을 안 쓰고 영어를 그대로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난감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네. 가리키고 있는데요. 뭐 공유지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근데 커먼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커먼즈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나온 커머너 공유인 공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행위로서의 커머닝. 커머닝. 물론 오늘날 영어에 커먼이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거의 안 쓰이죠. 근데 과거에는 동사로 쓰였고 함께하는 활동, 뭐 함께 그렇군요. 일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어허.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따라 붙는 말이 커뮤니티, 네. 우리말로 이제 공동체. 이게 다 이제 함께 짝을 이루는 그렇죠. 상호 관계 꼬면도 속에 있죠. 꼬면. 예, 네. 있는 말입니다. 음. 뭐 이 말이 라틴어의 꼬무니오에서 나온 것이고 라틴어 사전 찾아보시면 뭐 공동, 그다음에 뭐 일치, 공유, 공동, 관여, 상호 연관성, 연결 뭐 이런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공유지, 공유자 혹은 공유인, 그다음에 커머닝은 공유화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게 찜찜하니까 커먼즈라고 어쨌든 그냥 쓰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고요. 가이스탠딩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앞에 라틴어 사전에 있는 거를 좀 풀어서 말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그다음에 쉐어하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그래서 쉐어를 어떤 분은 공유랑 구분하기 위해서 분유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분유. 있습니다. 아. 나눠서 갖는다. 좀 너무 어렵죠.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한국말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게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쉐어를 이제 네. 커먼하고 구분하려고 이제 그런 번역어를 쓴 거고 커머너 즉 공유자는 이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고 커머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 커뮤니티죠. 과거에는 이런 커먼즈가 땅 어쨌든 땅이고 네. 그다음에 땅 위 뭐 아래 뭐 광물일 수도 있고 그 위에 나무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걸 다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공유지라는 번역어를 이제 쓸 수 있었는데 중세 때 그랬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른바 디지털 커먼즈 그러면 그렇죠. 디지털 공유지 물론 비유적으로는 이제 뭐 쓸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전히 커먼즈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좀 굳이 이제 찾아서 공동 영역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데 혹시 나중에 다른 글이나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 확정적인 번역어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커먼즈라고 일단 해놨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이 나올 때 제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경제학에서 지대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지대가 없죠. 원래 땅에 대해서 쓰인 건데 네, 네. 지금은 다양하게 쓰이죠. 예. 근데 오늘날에도 공동소유라는 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이 공동 소유는 소유의 한 형태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사람 각자가 지분권이 있다는 걸 말할 뿐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소유하고 같은 거고
소유가 영어로는 ownership, 또는 음. propert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접근권, 용의권, 처분권이 가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소유가 그 외부에 대해서 배타적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공동 소유하고 지금 커먼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물론 뭐 소유가 현대에서 100%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 9장 경제편에서 그 제한에 대한 얘기를 두고 있고요. 네. 또 119조 2항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때 규제와 조정에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런 네. 점이 이제 내포가 돼 있어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이라고도 하죠. 이런 이제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유권 혹은 재산권은 상당한 수준에서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죠. 이거하고 커먼스는 다른 겁니다. 네네. 커먼스는 뭐냐?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즉 소유권 법적인 규정 이런 거 관계없이 공유자가 관습적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와 관련이 과거의 마을의 공동 목초지에서 누구나 와서 소에게 풀을 먹일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쓰이던 그 땅 이런 것들을 커먼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관습적 권리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근데 또 관습적 권리라고 하면은 해당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한 더 큰 공동체의 역사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좀 더 분명하게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 책이 삼림헌장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샘브레님께서 삼림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냉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또 공동체의 권리라고 다르게 네네.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삼림헌장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마그나 카르타. 사실 교과서에 다 나와가지고 세계사책에 알고 있고 보통 1215년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1215년에 당시 잉글랜드 왕인 존이 미스컨덕트 우리말로는 뭐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귀족들한테 욕 먹고 뭐 하여간 억지로 승인한 문서인데요. 정식 명칭은 마그나 카르타 리베르타툼 우리말로 하면 자유대헌장인데 오, 리베르타툼이란 말이 네. 있군요. 전체가 63개 조항으로 어쨌든 되어 있고요. 이 문서가 흔히 영국 혹은 잉글랜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문서 자체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리어 이후에 그러니까 원래는 귀족들의 봉건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왕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지. 보통 사람도 오늘날처럼 보통 사람들의 뭐 권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왕권 제한 정도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이 문서에 대한 해석도 바뀌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확대 해석돼서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는 명예를 얻게 된 거고 이것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이 뭐 나중에 어디서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17세기 영국의 법학자인 에드워드 코크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마그나 카르타가 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다. 마그나 카르타에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들의 자유다. 모든 개인들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꿈보다 해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해석을 그냥 했네요. 해몽이 그대로 됐어요. 아, 근데 다시 돌아가서 1215년에 국왕 존이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했는데 마지못해 한 거라서 2달 후에 이거 무효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죽고 말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1216년에 헨리 3세라고 9살짜리가 이제 왕이 돼요. 네네. 9살이 왕이 되었으니 이른바 귀족들이 뒤에서 다 휘두르는 이래라 이른바 저래라 후견인 했겠죠. 역할을 했고 그래서 10살 때인 1217년에 마그나 카르타와 삼림헌장 2개로 문서를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왜냐하면 마그나 카르타에 원래 숲과 관련한 모든 사악한 관습이 중지돼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가 사악한 관습인지는 얘기를 안 해서 이걸 좀 자세히 규정해야겠다. 그래서 따로 이건 삼림헌장이라 하고 원래 권리를 보장하는 거는 마그나 카르타라 하고 그래서 2개의 문서로 어쨌든 나누어서 발표하게 그런 또 됐습니다.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러게요. 2017년이 삼림헌장 8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렇구나. 이때
이 책에 보면 뭐 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 또 우리의 가시댄딩이 가서 이제 서서 그러니까 강연을 서서 하시고 그게 이 책의 이제 앞부분 삼림 원장의 역사 뭐 이런 거가 되었고 그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던 비엔 대회에서 기조 연설도 이 내용으로 했었죠. 서서. 그렇군요. 네. 헨리 3세 즉위 이후 다시 반포한 마그나 타르타와 함께 삼림 한 장이 반포되었다. 삼림 한 장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그나 카르타에 추상적으로 언급되었던 숲에 관한 규정을 따로 구체화한 그런 한 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구체화했을까요? 삼림 원장은 17개 조로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커먼즈를 통해 모든 자유민이 생계의 권리가 있다. 이런 걸 보장한 거고요. 아까도 잠깐 나온 가축에게 풀을 먹일 권리. 네. 예를 들면 도토리나 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돼지를 치기 위해서 먹일 권리. 그다음에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수리하거나 뭐 땔감으로 쓸 권리. 혹은 진흙을 가져다가 뭐 쓸 권리. 그다음에 강에서 어업을 할 권리, 낚시할 권리. 그다음에 뭐 이삭 줍는 권리는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낙수권이라고 해서 떨어진 것은 누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등등 이거 아주 이제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인클로저입니다. 인클로저 이제 옛날에 이제 울타리치기 혹은 뭐 종획이라고도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숲을 통해 생계의 권리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국왕이란 놈이 숲을 물론 숲에다 울타리를 다 칠 수는 없으니까 치진 않지만 여기 들어가면 너 사형, 무조건 사형은 아니고 사슴을 잡거나 이러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숲을 자기만 쓸 수 있게 만든 게 인클로저라고 하고 이걸 어려운 우리말로 전림이라고 합니다. 전림? 숲을 자기 마음 전유한다 해서 전림이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어를 씁니다. 영어가 낫다. 그러게요. 한자가 그래서 이걸 다시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달라. 이게 이제 삼림 헌장이 만들어진 이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삼림홈장 얘기하시니까 말이죠. 삼림, 숲 이게 딱 떠오르는데 숲이 영어로 forest잖아요. 네. 갑자기 그 영화도 생각나네요. 리틀 포레스트 영화 생각나네요. 그 네, 일본 영화를 그대로 재현한 영화인데 일본 영화는 1, 2로 돼 있고 한국 영화는 하나로 돼 있죠. 모르시죠? 둘 다 좋아요. 잠깐 둘 다 한국 영화만 좋은 영화입니다. 봤어요. 이게 라틴어 원 포리스에서 왔어요. 포리스. 근데 포리스가 무슨 뜻이냐 라틴어에서 아웃사이드야. 아웃사이드. 외부. 그러니까 우리가 foreign 할 때 그 foreign과 다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근데 또 뭐와 어원이 같으냐? 금지하다 영어로 뭐죠? forbid. forbid. 여러 가지가 있는데 forbid에도 이 어원이 같은 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것 같다. 숲은 금지된 곳이다. 느낌 오십니까? 예,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 같은데 보면 느낌이 숲이라는 이미지가 딱 그런 네네, 무시무시한. 그러게요. 13세기의 숲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아하. 왕이 자신의 목적, 다시 말하면 보통 사냥이죠. 사냥 용도로 왕이 아까 했죠 전림하여서 사용하고 그래서 공유자들의 관적 권리가 그 숲에는 부정당해 있는 거죠. 금지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먼의 권리가 금지된 곳, 이게 포비드된 곳 바로 숲. 이게 이제 연결된 것이다. 신기하다. 갑자기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노들섬이 생각나는데 네. 노들섬 아시죠? 거기에 새로운 무슨 건물도 지어주고 딱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 딱 가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뭘 채취하거나 심을 수 없다 이런 게 곳곳에 써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근처 사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거기에 텃밭도 재배하고 네, 맞아요. 도토리도 갖다가 하고 진짜요? 이렇게 공유지처럼 썼다는 거야. 노들섬이 생기고면서부터 그 권리를 다 뺏겼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인클로저라는 거지. 말하자면 현대적인 인클로저. 노들섬에서 네. 일어난 일. 지금도 그러니까 있는 일이죠. 딱 가보면 거기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아무나 못 네네. 들어가거든요. 인클로저 진짜 뜻이 원래 울타리가 울타리 쳐져 치는 거 있군요. 아니에요. 예. 인클로저가 이제 영국에서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 때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을 키우기 위해서 네. 농사짓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거 토마스 모 책에 많이 나오는 그 얘기로부터 시작된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막스의 자본이란 책에 보면 1권에서 뒷부분에 본원적 축적 과정 이게 나오죠. 또 원시적 축적이라고도 하는데 이때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서 기존의 생계 수단을 박탈하고 그래서 소생산자에서 프로레탈리아트로 전락시키는 이 과정에서 인클로저가 역사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것도 네.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커먼스란 말이 넓게 쓰이듯이 인클로즈란 말도 이제 굉장히 넓은 의미가 돼갖고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거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세계의 종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네. 다국적 기업들이 많죠. 특히 이제 몬산토처럼 GMO 종자로 아주 유명한 네. 아주 악명 높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이제 수확한 곳의 일부를 이제 남겼다가 그거를 다시 심으면 그러면 그게 농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그 종자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계속 그 다국적 기업한테 돈을 내고 종자를 사서 그 종자를 심어야 되는 멋대로 심으면 특허권에 걸리는 이런 것도 일종의 인클로저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과 전통에 대한 인클로저라고 볼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듯이 플랫폼 기업이 빅데이터를 아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빅데이터 인클로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커먼스만큼이나 인클로저, 전림 거기에 숲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도 네네. 넓은 의미로 확대해서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커먼즈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자연과 전통에 대한 인클로저, 빅데이터 인클로저 이런 개념과 역사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니까요. 커먼즈를 총 5가지를 분류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연적 커먼즈, 사회적 커먼즈, 시민적 커먼즈, 문화적 커먼즈, 지식 커먼즈. 커먼즈가 참 많네요. 정말 많다. 네, 이렇게 보면 가이스탠딩은 커먼즈를 굉장히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까지 커먼즈라고 해야 되나 싶은 것도 좀 있긴 한데 네.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어쨌든 이 책의 부록에 커먼즈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이스탠딩이 스스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먼즈를 뭐라고 말하냐면 커먼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집단적 유산이며 우리 공동의 부이고 우리 공동의 지식이며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사적 소유이건 공적 소유이건 모두가 누려온 그러나 빼앗기고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커먼즈로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커먼즈를 보면 뭐 토지 자체가 커먼즈이고 소유권과 상관없이 통행권, 뭐 예를 들면 시골을 막 다닐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도 권리고요. 사실 이 책에서 가이스탠딩이 길고 자세하게 그런데 읽어보시면 엄청 분노에 차서 이런 거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커먼즈의 강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책 제목 이런 거 잘 안 붙이잖아요. 강탈. 예. 그래서 이런 커먼즈가 어떻게 강탈당했는가 이런 얘기고 숲, 국립공원, 녹지, 공원, 공공장소, 가로수 등 도시의 나무, 물, 해변, 공기, 하늘, 바람, 지하 거의 모든 자연적 커먼즈가 오늘날 자본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험에 처해 있고 또 공유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게 가이스탠딩의 사실은 고발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포르투갈 대회는 못 갔고 2017년 핀란드 대회를 갔었는데 18년. 핀란드가 18년이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요 책을 막 이제 팔고 할 때쯤이었나 봅니다. 그러겠죠. 그때 이제 중국 대표가 와서 네. 우리는 공유가 많기 때문에 공유 자산에서 전부 기본소득을 뽑아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가이스탠딩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분은 항상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더니 딱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은 그 소유 그 것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갖고 있느냐? 니네들이 거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기본소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 소유지 네네. 공유는 아니다라는 걸 딱 튼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막 분노에 차서 크루즈선이 다니면서 인류 공통의 커먼스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레비를 부여해야 된다. 레비가 부담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담금이라고 일단 번역했어요. 아하, 예, 그렇군요. 뒤에 그래서 나옵니다. 공유지 갑자기 부담금. 분노 얘기하니까 그때 그 생각나네요. 가이스탠딩은 또 영국 사람이니까 아마 네. 분노가 또 굉장히 현대적일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난 40년 동안 영국이 아마 가장 신자유주의의 규제 완화 네. 또 그로 인한 공유지였던 것, 커먼스였던 게 민영화, 흔히 민영화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맞습니다. 사형화인데 프라이빗이제이션 사형화된 그 경험이 아마 영국만큼 많이 진행된 곳도 없을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마가레트 thatcher,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처라고 하는데 마가레트 thatcher가 당선된 게 1979년이에요. 다 40몇 년 됐습니다. 예. 네. 자, 가이스탠딩이 이제 사회적 커먼스로 많이 다루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집인데요. 적정한 가격에 공용주택이 보급되지 않고 도리어 대처 시절부터 공용주택을 막 매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이 없어지고 홈리스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고 공유제 강탈로 인한 네.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사실인 거고요. 또 이제 영국이 유명한 게 의료 시스템이 원래 국가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NHS인데 국민 건강 서비스죠. 저도 이제 배낭여행 떠날 때 영국에서 자주 아팠어요. 어디 가도 다 무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치료도 무료, 약도 무료 계속 받았던 기억 나는데 스코틀랜드 포함해서. 근데 예산도 삭감되고 사형화 가는 과정에서 커먼스로서의 성격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가이스탠딩은. 그래서 물론 뭐 북유럽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영국은 아직 복지국 수준이 아주 낮지만 네. NHS만큼은 우리가 북유럽보다 맞아요. 좋다 이렇게 자랑해 왔던 건데 예산도 삭감되고 시스템은 파괴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NHS가 과거에는 하던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 서비스 저거를 전부 외주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고 떼어내버리는 거죠. 어차피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외주된 거는 이제 민영화, 사용화돼서 돈을 네. 내야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를 외주화한다든가 병원 관리를 외주화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NHS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병원 자체가 민간 투자를 받고 또 이윤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방향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점점 떨어지고 커먼스로서 공동 영역이었던 NHS가 강탈당하고 있는 이런 건 이제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게요. 네, 벌떡 일어나게 되겠죠.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네네네. 예시인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특히 이 책에서 시민적 커먼즈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사법 시스템의 강탈이 인상적이었는데 사법 시스템도 사실상 공적 성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정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신자유주의 정말 네네. 정점이네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막 미국 드라마 보고 하면서 사형 감옥 이런 거 있는 건 알았거든요.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건 놀라지 않았는데 치안 서비스의 경우에도 돈을 더 내면 경찰을 더 보내준다. 어허. 이 부분도 진짜 놀랄 일이었어요. 흔히 임대 경찰, 렌터캅이라고 하더라고요. 렌터캅. 네. 캅이 경찰이니까. 네네. 야, 렌터캅 있어도 렌터캅은 로보캅도 아니고 말이야. 렌터캅이 있네. 야, 정말 이게 부와 빈곤의 맞아요. 차이에 따라서 경찰 서비스도 달라지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깐느 영화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깐느 영화제에서 그 맨비키 가족, 좀도둑 가족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상탁이 바로 전에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대상을 탔잖아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거기 복지 서비스가 다 사용화되고 더 황당한 거는 복지급여 신청을 받고 선별하고 이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판정하는 그 회사가 민간회사죠. 전국에 있는 거대한 민간회사가 딱 컴퓨터 뒤에 앉아갖고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고압적이고 오류도 많고 급여 중단 같은 제재도 많이 하고 아시게도 그 등장인물 주인공도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죠. 근데 왜 민간회사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서 급여 중단을 자꾸 시켜야 자기들이 이율이 느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커먼즈 강탈이라는 건 영국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렌터캅하고 비슷한 정도로 끔찍한 게 비용을 절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민영화의 핵심이니. 그렇죠. 이른바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불법 이민자라고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죠. 일시로 구금했다가 이제 뭐 추방하거나 이런 그렇죠,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구금했으니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밥 주는 걸 주문을 뭘 받느냐? 셀프 키오스크를 해서 구금자가 스스로 눌러서 맥도날드인가요? 그렇지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제 이걸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네. 이런 네.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되게 디스토피아 같기도 하고 되게 끔찍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고 커먼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 책에서는 지식 커먼즈라고 부르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다시 말해 인클로저해서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는 게 현대 자본주의 현실이잖아요. 예, IT 인공지능 뭐 플랫폼 자본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네. 가장 큰 질문은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던졌던 그 책에서 던졌던 질문, 빅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고
뭐 이와 별도로 가짜 뉴스라든지 뭐 감시 사회, 혹은 감시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쟁점인데 뭐 이와 관련해서 가이스탠딩은 뭐 너무 정답이긴 한데요. 이런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온 수익을 어떻게 쉐어할 거냐,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얘기해 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 재산권 또한 큰 문제죠. 지식과 아이디어는 분명 공공재잖아요. 제 지식 또한 누군가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지식을 못 가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글로벌 지적 재산권 체제로 인해서 지식 커먼즈라는 게 점점 더 축소되고 있고 또 이 소수에게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식 커먼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뉴턴. 거인의 어깨. 네네네. 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발견했니?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서서 보니까 다 보이더구만. 그러면 거인은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축적돼 왔던 지식인 거고 그 사람이 거인 어깨 위에 탁 올라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뉴턴 같은 천재도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들이 전부 다 지구가 만든 것처럼 하면서 다 먹는 게 특허권 지적재산권이죠. 이게 꼭 무슨 저작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들, 거대 제약회사들도 이 굉장히 이런 특허를 갖고 이제 지적 커먼스를 강탈하는 그런 대표적인 주범인데 지적재산권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로 옹호하는 논리가 이거죠. 지적재산권 체제가 뭐냐?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재산권을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다. 시간도 투자했고 돈도 투자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인류가 발전하겠냐? 혁신은 어떻게 일어나겠냐? 뭐 이렇게 많이 이제 반박을 하죠. 근데 문제는 어떤 발명이건 어떤 혁신이건 아까 맹수님이 잘 말했듯이 사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네, 맞습니다. 거인 어깨는 제가 얘기한 거군요. 정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혁신이나 발명이 있으려면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현대일수록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자된다든가 공적 자금은 결국은 세금에서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 혁신이나 발명이 일어나는 과정 그 구체적 현장에서도 사실은 커먼스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지가 뭐 냈다고 해서 법적인 권리를 냈다고 해서 전부 독점하는 것은 일부 그 사람의 권리도 인정돼야 되죠 물론. 근데 전부 독점하는 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이스탠딩은 특허 기관하고 저작권 기관을 확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저작권 현실이 지금 아주 심합니다. 제가 미국의 저작권법을 최근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작권법의 역사를 보니까 1790년이더라고요. 이때는 원래 영국에서 1707년에 한 거를 미국이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그렇죠. 이제 비슷했을 겁니다. 모텔을 그래서. 두고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14년 보장. 그다음에 살아 있으면 플러스 14년 추가. 28년. 이렇게 28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1831년에 그게 2배가 돼요. 그래요? 28년을 먼저 보장하고 살아 있으면 14년 추가. 역사를 보니까 이게 왜 늘었는가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미국의 표준 사전인 웹스터 사전을 만드는 웹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비를 한 결과 그러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사전을 냈는데 좀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은 98년도법인데요. 개인의 경우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후 70년까지 법인의 경우에는 창작 후 120년 혹은 발표 후 95년까지 보장이라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개인이 살아있을 때는 다 보장. 한 세기 사후 동안. 70년이니까 손자, 증손자, 심지어 고손자까지도 그걸 먹고 사는. 지금 개인의 어떤 가족적 전유가 거의 극에 달한 이런 건 이제 줄여야 된다. 이 책에 보면 마틴 루서킹 다룬 셀마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셀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마틴 루서킹의 대표적인 연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서킹 재단에서 그것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I have a dream.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네. 야. 또 여러 가지 이제 커먼스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하고 많이 얘기했죠. 그 공유 지분권. 그래서 공적 자본을 투자할 때 거기에 아예 공유 지분권을 설정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혁신이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너무 특허권과 저작권을 남용한다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항 전략으로 투자를 할 때부터 투자액에 대해서 국민 공유 지분권을 인정받아서 뭐 지분권을 30%를 받건
20% 받건 액수에 따라서 받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나중에 그 회사가 이익을 내면 이익 배당을 할 때 그걸 배당받을 수 있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런 방향을 적극적인 대항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이 얘기도 우리가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유지분권 네. 얘기도. 예. 그래서 배당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이 책의 끝부분인 커먼즈 배당을 위한 커먼즈 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이스탠딩은 모든 형태의 지대소득은 공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금으로 모아서 모두에게 배당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커먼즈 배당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희 쌤이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목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커먼즈 기금과 커먼즈 배당은 그런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이스탠딩이 이 지대라는 개념으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좀 쟁점이 될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 지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내 일부를 가져가는 말 그대로 뺏어가는 거죠. 뭐 이런 건데 오늘날 플랫폼 자본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뺏어가느냐 그건 사실 또 아니니까. 문제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제 운영을 하죠 그들이.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가이스탠딩이 지대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커머너, 공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지의 권리를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실에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 이런 거고 이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기본소득과 기초자산의 초기 설계자였던 토머스 페인이 딱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원래 모두의 것인데 누군가가 개량을 통해 토지 가치를 증대시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된다. 원래 있었던 토지는 모두의 것이니 최소한 이 부분은 모두에게 가야 된다. 이게 토머스 페인의 생각인데 사실 가이스탠딩도 비슷한 생각이고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공유지 혹은 공유부에 대한 모두의 몫이라고 말할 때. 네. 근데 이걸 그냥 배당하지 않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배당하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이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배당하자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네네. 이분이. 이건 이제 커먼스의 성격 때문인데요. 커먼스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세 종류로. 하나는 고갈되는 커먼스. 두 번째는 고갈되지만 리플레니시, 보충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고갈되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고갈되지 않는 걸 한번 보시면 지식 커먼스는 고갈되지 않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고갈되지 않잖아요. 누군가 또 받아서 쓸 수 도리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가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그냥 배당해도 돼요. 이렇게 생긴 이익을. 근데 고갈되는 커먼스도 있잖아요. 지하자원 같은. 맞아요. 이런 거는 커먼스를 보존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온 수익을 기금으로 모은 다음에 다시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만을 배당하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구기금, 퍼머넌트 펀드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보통 하트위크 룰, 하트위크 규칙이라고 하는데 세대 간 평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커먼스에서 혜택을 봐야 된다. 네. 고갈이 우리 때 고갈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멋대로 써도 되느냐?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래스카 연구기금도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또 노르웨이의 정부 연금기금도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쪽쪽 다 뺏어 쓰는 게 아니고 알래스카 연구기금도 실제로 지하전을 팔아서 낸 거에 4분의 1만 기금에 넣어서 그 네. 기금 수익 운용기금을 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이런 게 바로 이제 고갈되는 커먼스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기금에 의한 기본소득 지급 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갈되는 자원에서 나온 수익을 다 배당해버리면 나중에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후세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만든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평등을 고려한 기획이 커먼스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커먼즈 기금을 위해서 가이스탠딩은 다양한 재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샘프레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까 찬희 쌤이 2018년 핀란드 가서 들으셨다는
레비 레비. 이거죠. 커먼즈 레비라고 하는데 그때 계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못 갔죠. 못 가셨구나. 네. 맞다. 아프셨지 그때. 맞아. 그렇습니다. 예, 가슴 예. 아픈 일이죠. 예. 그러니까 시작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부에서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이미 사실은 가지고 있다. 근데 네. 그것이 사적으로 전유되고 있어서 음. 그걸 어쨌든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다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적인 부도 공적인 기여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게 없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상속세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더 강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부유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뭐 어느 쪽이든 더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토지 가치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말로 제기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허가와 관련된 부담금, 그다음에 환경 관련해서는 탄소세. 아까 크루즈선도 말씀하셨는데 크루즈선 부담금, 비행기 많이 타셔도 이제 돈 내야 됩니다. 프리퀀트 플라이어 레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파수 이용료, 뭐 그다음에 스카이라인을 파괴하는 거, 뭐 등등등. 하여간 뭐 그다음에 물 부담금. 물부담금. 왜냐면 물도 사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지식 커먼즈와 관련해서는 보통 디지털세라고 많이 부르는 부담금. 그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은 가이스탠딩 거의 분노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걸 다 걷어서 하나의 디지털 커먼즈 기금으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군요. 갑자기 그 팜프레스가 얘기했던 영어 사용자 레비 생각나네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으니 영어 사용자 레비를 더 내라. 그렇구나. 부담해야 될 것들이 참 많네요. 이 세상에. 그거는 우리는 안 낼 것 같아 일단. 네. 어쨌든 이 커먼즈 부담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에서도 이제 셰일가스가 매우 유행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있었다가 가이스탠딩이 보기에도 우리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실 채취죠. 이게 굉장히 자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는데 당연히 금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도 파괴하고 인간에게 결국은 해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우리가 커먼즈에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커먼즈 기금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커먼즈 기금을 거두려고 금지를 해야 될 것을 허용을 한 다음에 허용해서 거기서 돈을 받는. 네, 그러면 안 이러면 되죠.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오염시킬 권리.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거 생각나요. 토지 초과 이득세로 기본소득 재원을 하자. 토지 초과 이득이 안 생겨야지. 이거를 항구적으로 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일정한 정도의 구속적 효과만 가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심해졌으니까 탄소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탄소세 부과액이 점점 커져서 커먼즈 기금이 커진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커먼즈 기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화석 연료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제도, 체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맞아요.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국에는 탄소세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커먼즈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스탠딩은 커먼즈 배당이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가이스탠딩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커먼즈로부터 사실 곧바로 기본소득이 도출되는 것은 원래 아니긴 해요. 오늘의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커먼즈의 권리가 있다고 할 때, 하지만 커먼즈에 대한 권리를 일정 부분 상실한 것에 대해 화폐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의 기본소득 지지자들도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사고방식에 기초해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가이스탠딩도 얘기하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도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의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어야 한다. 네. 그리고 아까 찬희쌤 말씀하신 것처럼 커먼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서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하긴 하지만 또 전부는 아닌 적절한 배치, 뭐 위치, 잡기 네.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중요한 점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되찾을 수 있는 커먼즈는 또 되찾아야 되고 그렇죠. 늘릴 수 있는 커먼즈는 또 늘려야 되고 음. 그러면서 또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또 금전적으로 보상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되게 이제 마치면서 이 책의 내용에서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한 가지만 확인하면 기본소득은 무엇보다 커먼즈와 사회적 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몫이라는 점을 우리 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이 책은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열심히 그 담당하시는 분이 교열과 교정을 보고 있는데 출판사는 어딘가요? 뭐 창비에서 나오기로 창비. 요 근처네요. 네. 그렇군요. 파주에 있습니다. 아, 본사는 본사는 기본소득 저건 그것도 창비에서 네. 나왔었죠. 그렇군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네. 6월 달쯤에 낼 오. 6월에 얼마 안 남았네요. 책이 나오면 또 한번 모시면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6월에 커먼즈의 강탈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다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